안녕하세요 여러분. 두이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대를 모던이라고 부릅니다. 그 근대를 모던 시대를 넘어서는 걸 포스트 모던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던을 또 넘어서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던인데, 두이는 근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던에 속한 사람인데, 두이 당시에는 본인이 속해 있던 근대가 현대였습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현대에 살죠. 지금은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을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현대 네 구분으로 할 수 있겠죠. 물론 세 구분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를 현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두이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근대 시대입니다. 1900년대를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근대를 살았었는데 근대를 넘어서는 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근대에 속해 있었던 두이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세 개의 영상 속에서 먼저 두이에 대한 비판론자들, 두이의 상대주의적 입장에 대한 경향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이의 상대주의가 아니고 객관주의적 성향, 두이의 형이상학과 경험적 방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두이는 상대주의도 아니고 객관주의도 아니고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 서 있는 철학자, 포스트 모던 철학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이의 전집을 37권이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이전 영상에서 미들웍스 MEW 얼리웍스니까요. 또 실수합니다. 얼리웍스 EW 5권, 그리고 MW 15권, 미들웍스죠. LW 17권, 그래서 총 37권이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요. 27권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자막을 달아놨는데 자막을 달아놨는데 잘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두이의 전집은 서든 일리노이 대학에서 37권으로 이 전집으로 묶어놨습니다. 여러 논문과 저서, 발표문, 그리고 리뷰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한 37권으로 묶어놓은 거죠. 어쨌든 두이는 오늘날 그의 철학에 대한 비판가들, 상대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철학자들의 주류를 이루고, 이제 건설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측면에 대해서 비판하는 철학자는 로띠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상대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호르크하이머, 후설, 그리고 러셀, 이런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이의 상대주의적 경향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부류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적인 측면,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두 부류로 양분되는 거죠. 상대주의적 경향 그리고 건설적인 경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두 부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이의 상대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는 철학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셀, 후설, 호르크하이머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러셀은 우리는 왜 합리적 사고를 포기했는가? 이 책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셀의 경우에는 현상학의 이념이라는 책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상학의 이념이라는 책에서 실용주의를 비판하고 있고, 호르크하이머는 비판 철학자인데,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가 있는데, 특별히 호르크하이머는 도구적 이성 비판, 이성의 상실이라는 책에서 두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객관주의적, 이 상대적 측면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객관주의적 측면, 건설적인 측면과 객관주의적 측면을 비판하는 철학자는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를 주장했던 로띠가 실용주의적 결과라는 책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이의 형이상학과 경험적 방법, 그런 제목으로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로띠는 두이의 철학의 교화적, 비판적, 치유적 측면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건설적인 측면 혹은 객관적인 측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두이의 상대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이는 경험에 대한 견해를 지성의 작용인 논리학으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고정된 답을 추구하는 전통 논리학을 거부하고요. 프란시스 베이컨도 전통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논리학을 비판하고 참된 귀납법을 주장했고, 데카르트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비판하고 본인이 회의적 방법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두이 역시 전통 논리학을 비판합니다.
고정된 답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성 논리학을 제안합니다. 논리학이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얼리웍스 레이 LW 후기 저작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문제를 추구하는 두이의 탐구는 시행착오를 통한 검증된 가설로서의 보증된 언명 가능성. 두이는 진리라고 부르지 않고요. 진리를 보증된 언명 가능성.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주장은 보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혹은 유용성으로서의 진리 이런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이라는 것이 실제 삶을 유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된 언명 가능성 내지는 보증된 언명 가능성 이건 지성인 거죠. 그 전에 검증된 가설로서의 보증된 언명 가능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성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인 거죠. 진리는 유용성으로서의 진리 혹은 보증된 언명 가능성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이 진리의 장점은 뭐냐면 고정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겠죠. 고정된 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정된 답이 없는 게 불안과 불안정, 불완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확실성, 그리고 완전성,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증된 언명 가능성이란 말과 유용성으로서의 진리란 말이 본인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느껴집니다.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두이식의 지능 혹은 지성이라는 말이 확실성은 탐구로 집약되는 근대 인식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걸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은 확실성의 탐구로 집약되는 근대 인식론을 비판하는 장치이자 새로운 철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두이의 접근인 급진적인 주장에 일군의 철학자들, 객관주의 혹은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들, 선험철학, 초월철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철학자들에게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군의 철학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두이에게 보냅니다. 특히 러셀, 그리고 후설, 호르크하이머 이 세 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판가들, 방금 말씀드렸던 비판가들은 두이의 상대주의적 경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부류입니다. 두이의 건설적인 측면을 부정하는 시선 이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이의 상대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는 철학자들은 러셀, 후설, 호르크하이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이 영상에서는 이 세 철학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이에 반해 로띠는 두이의 건설적인 측면을 비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띠는 두이의 철학의 교화적, 비판적, 치유적 측면만을 우호적인 입장으로 취하지만 건설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두이의 자연주의적 논리학은 별 쓸모가 없는 것으로 일축해버립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자연주의적 형이상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로띠와 달리 호르크하이머 여기서 봤던 도구적 이성 비판, 이성의 상실을 쓴 호르크하이머는 두이의 자연주의적 논리학이 필연성이나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개연성의 논리학이라고 비판합니다. 로띠는 자연주의적 형이상학 혹은 자연주의적 논리학이 너무 건설적이라고 비판한 반면 호르크하이머는 두이의 자연주의적 논리학이 필연성이나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개연적인 논리학, 개연성의 논리학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도구적 이성 비판에서 실용주의는 처음부터 은연중에 진리의 논리학이 개연성의 논리학으로 광범위하게 대처되는 것을 정당화했다. 이때부터 개연성의 논리학이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논리학이 되었습니다. 개념이나 이념이 오직 그것의 결과의 근거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할 때 모든 진술은 더 높거나 더 낮은 등급의 개연성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예언한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진 판단의 입증과 다른 한편으로 판단이 요구할 수 있는 탐구의 진척을 통해서 이루어진 입증 사이의 구별은 증명이라는 개념 속으로 묻힙니다. 미래의 차원에 흡수된 과거의 차원은 논리학에서 추방됩니다. 이 두이의 논리학에서 과거의 차원이 추방되었다고 주장하는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은 제 입장에서는 빗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두이의 논리학이 과거에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환경 속에서 앞에 방금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요. 두이의 논리학에서 과거의 차원이 추방되었다고 주장하는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이 빗나갔다고 하는 이유는요.
뒤의 논리학이 과거에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추방되었다는 거, 이런 말이 빗나갔다는 거죠. 비판이 빗나갔다가 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환경 속에서 혹은 환경에 의해 사유하는지 탐색하는 뒤의 논리학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불완전한 상황을 비교적 확실하고 안정된 상황으로 변형하는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의 실험적 탐구가 논리학입니다. 실험적 탐구는 인간과 자연에 관한 포괄적 이해를 다루기 위한 노력의 결과의 산물입니다. 탐구의 맥락으로서 동떨어진 지식을 말하는 것은 그것의 자연적 맥락으로부터 지식을 성두리째 뽑아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이는 탐구의 과정이 일단락되고 안정된 지점에 도달할 때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며 명제와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판단을 주장합니다. 명제와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판단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실제 문제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된 인과의 법칙과 지적 요소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평가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험 논리학은 선험 논리학과 달리 실제의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다는 거죠. 가상적인 혹은 추론적인 방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두이의 탐구와 보증된 언명 가능성에 관한 이제 러셀의 비판. 러셀은 어떻게 비판하냐면요. 두이식에 우리는 합리주의를 포기했는가? 러셀이라는 분이 비판합니다. 러셀은 두이식의 탐구를 통해 진리가 획득되지 않으며 두이가 진리 개념을 보장된 언명 가능성이라 했지 않습니까? 보장으로 대체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두이의 탐구가 경험의 일반화와 인간의 완전함에 대한 낙관적 신념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해명되는 과학자들의 견해에 관한 단순한 추측인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러셀은 보장된 언명 가능성이 진리의 개념에 걸맞지 않고 단지 잠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며 두이의 탐구의 결과가 성공적 행위일 뿐이고 지식을 형성하게 해주는 진리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셀의 비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개념에 걸맞지 않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재구성돼야 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본 건데 러셀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혹은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책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포기했는가,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런 잠정적에 불과한 것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수학적인 것처럼 정확하게 답이 도출돼야 되는 거죠. 뒤의 탐구의 결과가 성공적 행위일 뿐이고 지식을 형성하게 해주는 진리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러셀은 두이의 탐구의 논리가 실험적 논리이거나 자연주의적 논리 혹은 탐구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진리 개념을 제거하거나 관과하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탐구나 지식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이 후설의 비판이 빗나간 것처럼 러셀의 두이의 비판은 김동식 교수가 프래그머티즘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 대응서를 전제할 경우에만 타당한 거죠. 러셀의 비판은 아울러 두이의 진리와 경험을 묶어서 다루기 때문에 상대주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두이는 이런 러셀의 비판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론 안에는 타당성과 진리의 구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리는 퍼스에 따라서 무한정으로 계속되는 탐구의 이상적 한계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는 물론 추상적 관념으로서 진리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러셀에게 많은 골칫거리를 제공합니다. 모든 현재 명제의 진리는 정의상 지속적인 탐구의 결과에 종속됩니다. 그 진리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야 한다면 잠정적입니다. 러셀이 말한 것처럼요. 편견이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든다고 보는 후설의 시각에서 두이와 같은 방금 전에 후설이 아니고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이고 이제 후설의 비판입니다. 이렇게 보고 해도요. 이렇게 긴장이 되기도 하고 깜빡깜빡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후설의 비판입니다. 후설의 시각에서 두이와 같은 실용주의적 자연주의자는
물리적 자연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하게 본 거죠.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경험적 사실만 수용하여 경험 과학만을 타당한 이론으로 승인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그게 후설의 입장에서는 문제인 거죠. 러셀의 입장에서도 문제이고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에서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두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정도까지만 보증된 언명 가능성 혹은 유용성으로서의 진리 정도까지만 우리의 경험 영역 혹은 지식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에드먼트 후설 현상학의 이념 이 책의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이영호와 이종훈이라는 분께서 번역하신 서광사에 나온 이 책에 보면 후설에 따르면 이 책에서 후설에 따르면 자연주의자는 두이가 자연주의자라는 걸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자는 자연과학과 자연과학적인 철학에 의해 주요 논제의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연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반면 실증주의를 능가하는 실용주의가 상대주의라는 점에 더 높이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주의가 이성을 자연화하려는 배리에 관한 논쟁은 사실적으로 판결이 나 있다고 봅니다. 후설의 입장에서는요. 실용주의를 상대주의라고 비판하는 후설은 두이식의 실용주의가 자연주의가 의식의 자연화 혹은 이념의 자연화 그리고 모든 절대적 이상과 규범을 자연화하며 특히 이성을 이치에 맞지 않게 자연화하려는 논쟁이 이미 판결이 났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후설이 실용주의의 전반적인 철학적 성향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반면 다시요. 후설이 실용주의의 전반적 철학적 성향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반면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은 후설의 것보다 구체적입니다. 방금 보았던 도구적 이성 비판에서 이성의 상실에서는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두이는 가장 급진적인 정치 철학의 형태의 실용주의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두이의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 철학의 핵심은 하나의 이념, 하나의 개념 또는 하나의 이론이 행위를 위한 개요 또는 계획일 뿐이라는 의견이며 따라서 진리는 이념의 성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핵심을요. 두이 철학의 핵심을. 실용주의는 모든 이해를 단순히 행위로 재번역하려고 시도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실용주의는 모든 이해를 단순한 행위로 재번역하려고 시도합니다. 맞습니다. 호르크하이머 입장에서는 맞지 않지요. 호르크하이머의 이러한 비판의 초점은 두이의 지성 개념에 있습니다. 두이가 창안한 지성 개념에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두이는 이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두이의 지성 개념을 도구적 지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여러 도구적 지성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두이의 실용주의에서 말하는 지성 개념, 그 지성을 도구적 지성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구적 지성으로 간주하고 두이가 도구적 지성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호르크하이머의 관점에서 이성의 도구화 혹은 이성의 중성화, 후설의 말로 하면 이성의 자연화 이런 것은 객관적 내용과 그것을 단단하게 하는 힘과의 모든 관계를 이성에서 제거합니다. 잘 본 거죠. 두이식의 이성의 중성화는 점점 더 정도를 높여가며 이성을 단순히 사실을 정돈하기 위한 둔감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구적 이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성 개념을 둔감한 도구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이성을 소박하게 거부하는 것은 대중적 경멸, 냉소주의, 맹목적 폭력에 대한 신뢰로 발전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단순한 도구로 환원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성의 도구적 성격까지 훼손한다는 거죠. 걱정하는 겁니다. 호르크하이머는 더 나은 사회 질서를 과학적 변화가 불러올 것이라는 두이의 생각, 이런 두이의 생각이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힘의 상호작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두이의 도구적 이성이 두이는 지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걸 도구적 이성이라고 호르크하이머는 부르고 있습니다. 과학주의나 산업기술 제도와 목표에 대한 무비판적인 믿음을 가진 케케묵은 계몽적 실용주의라는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은 러셀의 것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은 러셀의 것과 유사하는 거죠. 진리 대응서 입장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두이의 철학에 대한 비판가들의 목소리는 두이가 행동 자체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과 이성을 자연화한다는 지점으로 귀결되고 모아집니다.
다시 한번요. 두이의 철학에 대한 비판자들의 목소리는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두이가 행동 자체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이성을 자연화한다는 것을 이렇게 모아집니다. 백종원 교수님이 이렇게 씁니다. 이성의 역사라는 책. 이성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철학사는 이성의 역사이다. 그리고 이성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두이는 경험의 인간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동물로 보는 거니까요.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고. 백종원 이 교수님은 이성의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이성은 착오가 없는 참인식, 참 지식에 이르게 하는다고 말합니다. 이성이 착오가 없는 거죠. 오류를 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두이는 시행착오, 두이의 지성 개념은 시행착오에 의한 거니까요. 완전 다른 거죠. 착오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이성적 판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적으로 이성은 착오가 없는 참 인식, 에피스테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지식이죠. 에피스테메가 지식에 이르는 반면 두이의 지성 개념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언명된 보증 가능성입니다. 이런 보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밖에 확보할 수 없다는 거죠. 객관적 진리나 보편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그렇게 보편적 진리나 객관적 진리에 도달하는 게 합리성 혹은 이성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분석했고, 자연주의를 따르는 분들, 자연주의 입장을 취하는 분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니체, 후기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체험주의, 두이, 그 외에 등등등 자연주의자들은 특별히 두이는 보증된 언명 가능성, 어떻게 보증된 언명 가능성을 취하게 되냐면, 유용한 진리를 획득하게 되냐면, 유용성으로서의 진리를 획득하게 되냐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를 줄여가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두이의 비판자들에게 두이의 자연화된 지성 개념은 보편성, 필연성, 통일성, 확실성을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말은 부재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두이의 비판자들은 한결같이 두이의 지성적 탐구가 아무런 영속적 원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두이의 선택이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며 비합리적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이의 실용주의 혹은 두이의 자연주의가 결국 상대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트남이 과학주의 철학을 넘어서에서 말했듯이 두이는 상대주의와 해이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특별히 상대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이런 이야기는 화이트헤드도 비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걸. 오히려 두이의 철학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철학자 포트남이 말하는 것처럼 상대주의의 환상과 해이주의의 환상에서 상대주의의 환상과 해이주의, 데카르트가 말하는 회의주의처럼 상대주의적 환상과 회의주의적 환상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이의 자연주의가요. 전통적 신앙과 형이상학에서 자연적인 것은 대개 나쁜 것, 열등한 것으로 규정되고, 정신적인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은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이의 관점에서 자연은 중립적이고 자연에 잘 적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인간이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초월이나 선업, 신비와 관계하는, 신비적인 것은 이성과 관계하지 않으니까 초월과 선업은 이성과 관계합니다. 이성과 관계하는 독립적 능력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성, 경험입니다. 이런 것과 경험과 지성을 발휘하여서 자연에 잘 적응하는 것, 롯데의 말로 하면 자연의 삶의 문제에 잘 대처하는 게 실용주의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서구 철학자들에게 보편적 이성이 인간의 감각 경험과 어떤 관련이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면에 두이의 지성은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관찰과 실험, 그리고 반성적 추론에 의한 산물입니다. 다시 말해 이성이 초월적이고 선험적인 것이라면 지성은 인간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것입니다. 존 두이의 철학의 재구성, 이건 미들웍스에 있는 중기 사상에 있는 건데요. 이유선님이 번역하셨어요. 여기서 만일 지성이라는 단어가 지난 시대의 중요한 학파가 말한 이성 또는 순수 오성이라고 불렀던 것과 동의어로 사용된다면 이 비판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인 진리를 파악하는 최고의 기관 혹은 능력으로 간주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지칭합니다. 그것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상당한 정도로 삶의 물리적 조건과 생리적 조건을 변형시킨 관찰과 실험, 반성적 추론이라는 위대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방법을 간단히 일컫는 명칭입니다. 두이가 지성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매우 짧은 시간이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상당할 정도로 삶의 물리적 조건과 생리학적 조건을 변형시킨 관찰 실험, 그리고 반성적 추론이라는 위대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간단히 일컫는 거죠. 이 방법, 지성적 방법은 아직까지는 두이 당시까지는 아직 독특하게 또는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것에 대한 적용을 위해 고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이 이후로 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더 발전되어 있는 거죠. 프란시스 베이컨의 예언과 그리고 두이의 예언이 지금 현실에 와서는 더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실현되고 예언이 성취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선견지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고안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탐구 영역에서조차 생소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생소하지도 않지요. 그리고 그런 지성적 방법은 다양한 측면의 인간의 세계 안에서 발달해온 것이 그런 방법이 다양한 측면의 인간의 세계 안에서 발달해온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재구성, 철학의 재구성, 학문의 재구성, 윤리의 재구성, 미학의 재구성, 사회철학의 재구성 등등등 모든 학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성 중심에 있었던 학문들의 모든 재구성, 이런 재구성이란 이미 만들어진 어떤 것으로서의 지성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성처럼요. 그것은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주제와 관련된 어떤 탐구에 대해서도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오늘날의 수준에 이르기에 한 것과 같이 그런 종류의 방법, 관찰, 가설로서의 이론, 그리고 실험적 테스트라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100년 전에요. 경험적 지성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힘을 통제하고 성공적으로 주변 환경을 다룰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 능력, 자연기관인 지성, 곧 자연적 지성은 과거의 이성의 권력이나 권위를 모두 상실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구적이고 다원적이며 유기적인 지성 개념은 초월성과 선험성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월성과 선험성이 완전히 제거된 두이의 자연화된 지성은 당시의 과학적 탐구의 결과 곧 다윈의 진화론과 제임스의 심리학을 원용하여 또 여러 가지 학제적 탐구의 방법을 원용하여서 창안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원적 지성 혹은 자연화된 지성은 두이의 상상력 개념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초월이나 선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곧 몸에서 출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체화된 상상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신체화된 경험, 신체화된 상상력, 신체화된 지성은 이성을 단순한 도구로 환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혹은 심지어는 이성의 도구적 성격까지 훼손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어떤 비판자들의 생각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신체화된 지성은 두이의 신체화된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지성은 사변 철학이 만들어진 주관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철학적 주관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나의 경험과 인간의 생활 세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뿌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 인간 삶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서 찾을 수 있는 신체화된 지성 개념은 사변 철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두이의 상대주의에 대해서 우려하는 러셀, 호르카이머, 후설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철학을 하는 것이 전혀 새롭지 않고 오히려 우려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는데 두이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이의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에 빗나가는 것과 또 두이의 비판 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이의 형이상학과 경험적 방법에 대한 로띠의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